서양 국가에게 대만은 무척 탐나는 섬이었습니다. 중국 본토미 동남아시아와 가까워 교두보 역할을 하지, 일본과도 가까워 무역하기 좋지, 바다에는 해상 자원이 넘쳐나지, 이런 금싸라기 땅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희한하게도 과거의 중국은 금싸라기 땅 대만에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대만에 대한 중국의 기록은 삼국지 5지에 처음 등장합니다. 230년 오나라 송곤의 장군 위주와 제갈직이 대만의 원주민과 접촉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때는 대만이 아닌 이주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 정복보다는 탐사 성격으로 갔었습니다. 오나라는 해상 진출에 관심이 있었지만 대만은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1360년 원나라는 펑우제도에 순검사라는 행정기관을 설치했습니다. 원나라의 중앙정부는 중서성과 행중서성에 관할했지만 순검사 같은 하급 행정기관을 지역마다 설치하여 관리했습니다. 하지만 이 행정구역 설정도 펑우제도까지만 적용되었고 대만 본섬에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대만 본섬은 밀림과 산악지형이 많아 행정적으로 다스리기가 어려웠고 한족이 대거 이주한 지역도 아니었기 때문에 관리할 이유가 크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명나라도 바다를 통한 무역과 해외 진출을 제한하는 해금 정책으로 대만을 적극적으로 개척하지 않았습니다. 대만은 전체 면적의 약 64%가 산지이며 평야 지역은 서부 해안 지역과 일부 분지 지역에 국한되어 농업을 중시하는 국가에서 대만은 그리 중요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반면 일본 해적 왜구는 중국 남쪽 바다를 약탈하는 데 있어 대만을 중요한 교두보로 활용했습니다. 왜구의 스타일이 그랬습니다. 남의 나라 해안을 약탈할 때는 먼저 주위에 위치한 섬을 교두보로 썼었습니다. 조선 해안을 약탈할 때도 그랬었지요. 대마도를 중요한 교두보로 썼었습니다. 이에 열받은 태종 이방원은 아예 대마도를 정벌하면서 이 골치 아픔을 해소하려 했고 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유지관리가 어려웠습니다. 조선 입장에서도 대마도는 쓸데없는 땅인데 굳이 많은 돈을 써가며 관리하기에는 부담이 컸습니다. 어차피 목적도 외국 근절이었기에 대마도 영주 소사다모리에게 대충 앞으로는 까불지 않겠다는 등의 충성맹세를 받아내고는 곧 철수했습니다. 후세를 생각하여 어떻게든 대마도를 정복하고 우리 땅으로 확립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중국 입장에서 대만도 그와 비슷한 맥락이었습니다. 그저 먼 곳에 위치한 쓸모없는 섬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서양 열강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16세기 이후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등은 아시아 무역로를 확장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대만은 지리적 특성상 중국, 일본 및 동남아시아를 연결하는 아주 좋은 섬이었습니다. 이에 1624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대만 남부 안핑에 질란디아 성을 건설하고 대만을 거점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페인도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대만 북부에 산살바도르 성을 건설하며 필리핀과 연결된 해상 교역로를 확보하려 했습니다. 이러니 결국 두 나라는 충돌했습니다. 1640년 네덜란드가 스페인을 몰아내기 위해 본격적인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처음에는 실패했지만 1642년 대규모 함대를 동원하여 다시 공격했고 스페인은 대패하여 결국 대만에서 철수했습니다. 이것으로 대만은 완전히 네덜란드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이후 네덜란드는 대만에서 20년 동안 무역과 식민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만을 노리는 또 다른 세력이 있었으니 바로 정식왕국입니다. 명나라는 1644년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에 의해 멸망했지만 그래도 잔존 세력은 남아있었습니다. 그들은 반청복명의 구호를 내걸며 청나라에 대한 저항을 계속했는데 그들 중 한 사람이 정송공이었습니다. 정송공의 아버지 정지룡은 대만 해협에서의 무역과 해적질 등으로 큰 돈을 번 상인이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장사를 하다가 타가와 마츠라는 일본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그 사이 낳은 아들이 정송공입니다. 1644년 명나라가 농민 반란으로 멸망하고 청나라가 중국을 점령하기 시작했을 때 정송공과 그의 아버지 정지룡은 반청복명을 외치며 명나라 부흥을 위해 싸웠습니다. 이에 명나라 황족 중 한 명인 당왕 주율건을 황제로 옹립했고 남쪽에서 청나라에 대항하며 만든 임시정부 남명의 2대 황제 융무제가 되었습니다.
청나라는 남명을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1645년 청나라 군대는 남명을 본격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1년 후에는 남경을 함락하고 육무제가 도망치는 과정에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육무제는 단식으로 저항하다가 결국 굶어 죽었습니다. 청나라의 끊임없는 압박과 공격으로 결국 정지룡도 항복했습니다. 청나라는 정지룡을 이용해 그의 아들 정송공까지 설득하려 했습니다. 아들아, 지는 해를 어찌 막을 수 있겠느냐. 명이 무너지는 것은 이제 어쩔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하지만 정송공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싸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결국 정지룡은 아들을 설득하지 못한 결과로 참수됩니다. 정송공 입장에서 청나라는 나라를 뺏은, 거기에 더해 아버지를 죽인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당연히 복수의 일을 갈았겠지요. 정송공은 와신상담하며 군사력을 차곡차곡 키웠습니다. 그 옛날 누르하치가 청나라를 세우기 위해 힘을 키우던 말입니다. 어느 정도 힘을 모은 정송공은 청나라의 맹공을 퍼부어 진강을 비롯한 강남의 여러 거점을 점령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명나라 초기의 수도였던 남경까지 진격하였습니다. 청나라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쯤 되자 정송공은 명나라의 회복도 마냥 꿈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역시 내부에 있었습니다. 청나라의 특기가 팔기군의 강력함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회유책이 대단했습니다. 살살 꼬드겨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지요. 정송공의 부하들도 그 회유책에 넘어갔고 황장들의 교란으로 부대는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물자가 부족한 병사들이 농민들을 상대로 약탈을 하기에 이르렀는데 그때부터는 명나라 부흥이고 나발이고 나부터 살자가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민심을 잃고 병사들은 갈팡질팡하고 장수들은 조금만 건드려 주어도 회유되었습니다. 회유된 장수들은 청나라의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 경쟁적으로 분란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정송공은 주요 점령지를 모두 잃어버리고 복선성 해안가의 금문도까지 밀려났습니다. 병사의 사기는 처참했고 식량마저 부족했습니다. 정송공은 뭔가 돌파구가 필요했습니다. 돌파구는 대만이었습니다. 좋다, 우리는 동도로 간다. 그곳을 도읍으로 삼아 새롭게 시작하자. 섬으로 가서 방어 요새를 꾸린다면 수전에 약한 청나라 군사들을 막는 데 유리할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 옛날 고려 정부가 강화도로 옮겨 몽골에 대항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대만은 무역을 통한 경제적 자립이 가능했기 때문에 본거지로 삼기에 적합했습니다. 하지만 대만은 이미 네덜란드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대만을 차지하려면 이 네덜란드를 치워야 했는데 문제는 그들도 만만치 않은 화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덜란드군은 대만 남부 타이난의 질란디아 성과 프로비시아 성을 요새로 삼고 있었습니다. 1661년 정송공은 먼저 그곳에 반네덜란드파 원주민을 포섭하여 질란디아 성을 기습 공격하였습니다. 네덜란드군은 정성군의 기습을 예상하지 못하여 크게 패하고 후퇴했습니다. 정성공은 신속하게 프로비시아 성마저 점령하며 대만 남부 대부분을 장악했습니다. 네덜란드는 지원군을 보냈지만 이 지원군마저 격파되었습니다. 결국 1662년 2월 1일 네덜란드 세력은 항복하였고 정성공은 대만섬 역사상 최초의 한족 정권을 수립하였습니다. 정성공에게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대만을 거점으로 하여 중국 본토의 수복은 물론 필리핀도 차지하는 것입니다. 한때 남경을 포위했고 그 강력한 네덜란드마저 격파한 것을 보면 그의 군사력은 생각보다 더 강한 군사라 할 것입니다. 대만을 동도라 명명하고 명나라 부흥을 위해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역시 극심한 내부 갈등이 문제였습니다. 측근들의 배신은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급기야 정송공이 가장 신뢰하는 부하들이 반란을 모의한다는 첩보가 있었고 설상가상 정송공의 아들이 쿠데타를 준비한다는 소문까지 떠돌았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에 대한 배신감, 정송공은 정신적 충격과 과로로 심각한 건강 악화를 겪었습니다. 심한 열병과 정신착란 증세까지 보이다가 1662년 6월 39세 나이에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네덜란드를 몰아내고 대만을 차지한 지 겨우 4개월 만입니다.
정성공이 죽자 아들 정경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는 동도를 동령으로 개명하였고 때마침 3번의 난이 일어나자 적극 개입하여 한때는 푸젠성의 일부 지역을 장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또 내부 분열이 문제였습니다. 내부 분열은 청나라 강희제의 끊임없는 회유, 교란작전이 원인이었습니다. 돈으로 매수하든 미인계를 쓰든 어떻게든 적장들을 흔들어 청에 항복하게 만들고 안에서는 불악지 역할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강희제는 난을 모두 진압하고 중국 본토의 안정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대만이 남았습니다. 강희제는 대만을 정복하기 위해 계책을 수립합니다. 역시 강희제가 가장 잘 써먹는 방법이 있었지요. 내부 분열과 불악지 심기입니다. 그것으로 3번의 난도 해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만의 장수들에게 끊임없이 뇌물을 주고 포섭하면서 내부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매수된 장수들은 청나라를 위해 크고 작은 분란을 일으켰습니다. 급기야 정경의 아들 정극장과 정극상이 서로 왕이 되기 위해 싸우는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결국 정권은 정극상에게 넘어갔지만 내부 분열은 더욱 극심해져 이제는 수습이 불가능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강희제는 때가 되었음을 짐작하고 미리 매수해 두었던 정경의 부하 실황에게 명했습니다. 그대를 수군 총제독으로 삼을 것이니 가서 대만을 점령하라. 강희제는 강력한 팔기군과 서양 기술의 최신식 대포를 동원하여 대만을 공격했습니다. 300척 이상의 군함과 2만 명의 병력을 동원하여 대만 서쪽의 펑우제도를 먼저 공격했습니다. 펑우제도는 대만을 방어하는 최전선이었기 때문에 이곳이 함락되면 대만 본섬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정씨 정권을 지휘하던 장군 유국현이 분투했지만 청나라 해군이 더 강력한 화력을 보이며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에 대만으로 이어지는 주요 항로가 모두 청나라 손에 넘어갔고 대만은 고립되었습니다. 펑우해전에서 패배한 후 정씨 정권 내부에서는 항복해야 한다는 의견과 끝까지 싸우자는 의견이 대립했습니다. 특히 실권을 쥐고 있던 신하들이 청나라와 협상하여 대만을 평화적으로 넘기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적극 주장했습니다. 하는 짓을 보아 이들도 역시 강희제에게 포섭된 것이겠지요. 결국 1683년 7월 정극상은 변발과 호복 차림으로 청에 항복했습니다. 강희제의 스타일이라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정복할 지역은 최대한 관용을 베풀며 민심을 얻는 것입니다. 정극상은 과거 왕조에 충절을 바친 것으로 평하여 항군공에 봉하는 한편 정성공에게는 충절이란 시호를 내리는 등 지역의 민심을 달랬습니다. 청나라는 대만 주민을 상대로 평화책을 펼친다는 이미지를 심었습니다. 과도한 세금이나 강압적인 법 집행을 피하고 점진적인 동화 정책을 추진하여 민심을 달래고 안정시켰습니다. 또한 대규모 한족의 이주를 장려했습니다. 그렇게 대만은 청나라 역사에 편입되었습니다. 신임은 물러나옵니다.